오늘은 설명회를 각 고등학교별 입시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2028년도 대입부터 달라지는 고교 학점제나 5등급제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어떤 고등학교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 중심으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25년 고등 대비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거 보면은 첫 번째로 5등급제에 대해서 28년도 대입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별 대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성과 시험지 분석은 제가 아예 안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첫 번째 학교를 세트를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기본 동향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10월 19일 날 2차 설명회 때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다르는지 그 다음에 불리한 고등학교하고 유리한 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좀 더 유리한 시점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진로 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들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공부법, 여기에 멘탈 관리법도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2028년도 대입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진작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범학교로서 비전고라든지 평고라든지 이런 고들이 실시를 하고 있었고 거의 이제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올해는 실시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는 내년부터서는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본격화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달라지는지 요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 향후 시대는 챗 GPT를 사용하는 인간과 향후 챗 GPT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나눌 뿐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얘기를 하죠. GPT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이 없어질 거다, 새롭게 생길 거다. 그런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는 기계가 다 수술을 하게 될 것이다. 뭐 회계사가 다 기계가 더 뭘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 돼요. 단,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과 챗 GPT를 사용하지 않는 인간으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나눠져요. 왜냐하면 웬만한 것들은 요새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께도 시험 준비할 때도 챗 GPT를 이용한다든지 저도 설명회 할 때 챗 GPT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설명회를 잘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인간이 아니고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주지만 그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로 연결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은 굉장히 많은 정보의 바다 홍수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키면 그다음에 노트북만 키면 굉장히 정말로 수만 장의 정보들을 볼 수 있고 거기서 헤엄치게 되는데 그 정보를 다 가지고 간다면 그게 쓰레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2028년도에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6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새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요새는 거의 댁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을 기르는 시대고 뭐 옛날에 6.25라든지 이런 게 터져가지고 못 먹고 못 살다든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련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에 연습이 된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요. 나는 공부를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져요. 이런 친구도 있을까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유주가 손을 들려다 말았어요. 없죠. 예.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서울대를 가거나 뭐 의대를 가거나 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공부가 정말 좋고 행복했니라고 물어보면 자기 공부는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각 사회에서 공부 잘한 사람, 뭐 수능을 잘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이유는 모두 다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극복하고 그것을 해냈느냐. 그것을 해낸 친구들은 직업사회에 들어왔을 때도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 시켰을 때 잘 해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대학에서는 그 사람을 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관리 역량이에요. 내가 밤새 유도편을 하고 싶다. 공부는 하고 싫다. 뭐 이런 대부분 아이들의 평균적인 생각일 거예요. 하지만 그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면 살 수 있는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지금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수만 개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수십 개 수백 개의 어떤 여러 가지 융합적인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새롭게 창의할 수 있는지 눈만 뜨고 나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달라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도 또한 중요하고요. 심미적 감성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TV라든지 TV에 굉장히 그 많은 광고라든지 이게 뭐 30초 광고, 10초 광고 이게 막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은 세대예요. 그다음에 휴대폰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예민한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면 심미적으로 아름다워야 돼요.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제조 공정 디자인 회의 속에서 고집을 세워서 만든 건데 굉장히 미려한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술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한 게 한 분야에만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보면은 뭐 어디 박사가 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범죄에 도용됐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분야는 아주 잘하는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구실이나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도 중요하고요. 함께 우리가 나누고 사람들께 서로 기운을 도와줄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공동체 역량 이 6가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이렇게 그 자기 전공 선택도 있고 필수도 있지만 교양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대학 그 학점을 완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서 다양한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진로라고 하는 것들이 확정이 돼야 돼요. 1학년 때부터서 3월 달부터 동아리를 하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내가 어떤 것을 전공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모두 다 아이들이 재빨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어리둥절하다가 이미 다 끝나요. 그런데 그 창체라고 하는 것들이 1학년 때 시작한 게 1년, 2년 계속 가거든요. 근데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서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2월까지는 진로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 진로나 학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단하게 연결되는 게 이번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강 신청을 하고요, 운영을 하고 학점을 따고 이수를 해서 그 다음에는 졸업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고요.
예년보다는 한 10학점 정도, 10시수 정도 빠져요.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거기에 창체가 들어가거든요.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또 하나는 상대평가를 한다. 그런데 등급이 5등급제다. 지금도 9등급제로서 상대평가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전문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진로 선택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까지는 A, B, C로 해서 평가를 해요. 3개로. 그렇게 되면 30% 안에 들면 A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우리 친구들은 5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이게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적화돼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기부라든지 자소라든지 이런 걸로 진로 선택이나 이것들을 포함해서 곧 대학교를 가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자소서가 없어졌잖아요. 작년부터서.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가 강화됐는데 생기부가 너무 강화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이 해야 될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 과목의 영역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도 이제 점수화가 되고 진로 선택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국어, 영어, 수학과 함께 그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고교 학점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다 봤던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로 선택이 방금 말씀드린 게 5등급제로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고민이고 학교에서도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미적분 2는요. 원래 우리가 봤던 미적분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제가 이제 수능 과목이랑 좀 바뀌어졌다는 걸 말씀드릴 텐데 이런 과목들을 다 학교에서 배우면 시험을 봐야 되고 5등급제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혼자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다 진로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저희 학원도 아마 이 부분의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보시면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되잖아요. 사회탐구도 하나, 둘, 셋, 넷, 거의 9개 이상이 되잖아요. 이것들을 인원수가 많아야지 개설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진로 선택을 많이 선택하는 학교가 아이들이 모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내가 문과계 성향이다. 내가 이과계 성향이다에 따라서 그 학교가 선택하는 게 많아지겠죠. 평고 같은 경우 어때요? 7개 반이 이과계 성향의 반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같으면 선택하는 진로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입시 제도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과거하고 많이 닮아 있지만 좀 더 진로 선택에 치중을 하게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나의 비전과 꿈 실천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 아이들이 쓰게 돼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건 중학교 때 이미 나의 꿈이라든 진로가 있어야 학교에 가자마자 이걸 써라고 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과목을 설계해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친구들은 나는 여기다 뭐를 써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부모님들께서 해줘야 될 일은 공부를 열심히 선행과 심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진로를 함께 탐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드라이브를 한번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가고 싶은 뭐 연대다. 그럼 연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학과목이 개설돼 있고 예를 들어서 신소재 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신소재 공학과에는 어떤 교수님들이 있고 이 학교에는 어떤 것을 훨씬 더 치중하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그럼 그것과 관련된 책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점점 심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내가 그거 부모님께서 해줄 시간도 없고 그럴 때 할 때는 컨설팅을 맡기면 되는 건데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일회 컨설팅도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컨설팅하는
탐구의 정석이라서 컨설팅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과 과정의 하나의 특성은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한 과목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로에 따라서 과목이 필요한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그 학교에서 뭐 소인수 과목이라고 해서 특목고에서는 개설을 했지만 학교에서 개설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과목을 꼭 들어야 돼. 내가 간호학과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건축학과를 가기 위해서 그 과목이 개설돼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다 하면 인근 학교라든지 지역사회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도 장소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대학교에서 서울계 5개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크게 학업 역량,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학교에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역량, 전공에 관련해서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하고 그 과목에 대한 점수가 좋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택하는 게 물리를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진의에 대해서 이 친구는 급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대부분 그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건 2년 연속 자기가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연구하고 발전하고 심화했는지 탐구했는지 이걸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을 했는데 점수가 매우 낮아. 그럼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흥미가 없구나,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아니면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서울대 등에서 필수 과목이 다 빠진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전교 1등들이 서울대를 가려면 2 과목을 다 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과목을 하면 점수를 더 줘요. 5점을 더 줘요. 뭐 원을 하면 3점을 더 줘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교마다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과목에서 은근히 이 과목은 하고 와야지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서 수업을 하기 쉬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정해지면 여기서 보니까 식품 동물생명공학부에서는 화투생명과학 2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경시스템공학부에서는 미적분하고 기하가 필수가 아닌데 기하를 해야 돼요. 이것들은 내가 전공이 정해지고 그것을 탐색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든 이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된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정외과를 전공하려면 그 학교에서 경제라든지 정치와 법이라든지 사회문화, 역사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국제통상학과를 하려면 경제라든지 정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각 대학에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진로나 적성 파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변화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9등급제여서 4%가 인서울이 굉장히 유리했고 7% 누적 11%까지는 거의 인서울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요. 10%가 인서울에 갈 수 있는 성적이다. 이제 생기부라든지 혹은 교과 전형으로 얘기하자면 10%에 드는 1등급도 인서울에서 떨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물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인 34%, 2등급까지 34% 정도의 아이들까지 인서울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일반계고에서는 1등급 정도가 인서울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올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누가 유리할까요? 이렇게 9등급제에서는 1, 2등급, 그 다음에 1, 2등급, 2등급 아이들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 4등급, 4등급 정도 아이들이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자면 특목고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뭐 수능도 봐줘, 생기부도 잘 해줘.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냐? 그런데 그건 절대적으로 유리하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딸 수 없기 때문에. 전교 1등들이 다 가는 데에서 어떻게 1등급을 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유리한 고등학교,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1등급을 내가 맞을 수 있는 정도. 내가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데 평고를나 신안고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평고 신안고가 1년 이상 선행과 심화가 돼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이상만 되고 공부를 좀 하는 녀석이다 하면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전에는 2등급, 3등급을 맞았는데 1등급, 2등급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능도 굉장히 과목이 단순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1등급, 2등급 맞았다고 무조건 인서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신이 등급이 쉬워졌으면 그다음에 또 하나 걸러내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수능 최저가 다시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이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라든지 종합 전형에서 반드시 2개 합 3등급이나 2개 합 4등급, 5등급이라고 하는 마지막 통과 의뢰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신에 수능 과목도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옛날엔 선택하는 게 많았는데 국어도 거의 공통에서만 나오고요. 수학도 공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요. 옛날에 수능에서는 이과계 학생들은 과탐만 시험을 보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물화생지를 선택했는데 그냥 1학년 때 하는 통합과학을 시험을 봐요. 그 대신에 이과계 학생들도 사회를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 앞으로의 필요한 인재는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섭에 학문하기 때문에 문과계 학생들도 과학을 해야 되고 이과계 학생들도 사회를 해야 되고, 단 이 과목들이 1학년 때 하는 과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수능 과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할 때 좀 공부 안 하는 학교에서나 일부 부모님들이 아이들 설득하려고, 그럼 2합 3이면 너 2과목만 해. 3과목만 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학년 때부터 이미 2과목, 3과목으로 좁혀 놓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변수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인서울을. 그러면 5개 과목으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다 해야 되죠. 인서울을 생각하는 애라면. 수학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는 뭐 수원, 투는 공통이었지만 확통한다든지 미적을 하는데 기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과목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어는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수투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래서 예전에 미적분은 미적분 2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확통도 필수가 됩니다. 이렇게 과목이 바뀜으로써 수능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이과계, 문과계가 합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하는 친구들이 내가 확통만 하겠다. 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요. 앞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목 중에 연극이라는 과목이 있대요.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서 뭘 하냐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걸 하겠죠. 그 다음에 연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새는 문해력의 시대라고 해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해설력이라고 볼 수 있죠. 저번에 이제 우리 논순 스님께서 얘기했어요. 단어를 모두 알아서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챗GPT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막 나왔는데 내가 그 단어 모른다고 그 문맥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해력이 문제 해결력도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하기 때문에 연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수행평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거의 60%잖아요. 제필표가 40%고. 근데 수행평가는 대부분 뭔가 논술 쓰기라든지 쓰기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 올해 이미 고도에서는 인문 논술로 300명이 확대됐어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고등학교 문제도요. 한 30%나 40%는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근데 중학교 때 지금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 서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겨울방학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훈련을 합니다. 자, 28년 이후에 입시 키워드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논술이 증가될 거다. 그 다음에 면접과 생기부가 강화될 거다. 왜냐하면 5등급제로 됐기 때문에 1등급도 떨어지는 시대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수능으로서 최저로 변별력이 기르겠죠. 근데 수능 최저로 변별력만 기는 것만 해도 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탐색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변별력이 점수는 없어. 그거를 생기부라든지 면접으로 확대를 하게 자소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좀 더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빨리 진행을 이번에 할 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택내 고등학교 대입 결과를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설명회를 할 때 그 정부에서 입시 결과를 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다 숨겨놨어요. 그럼 제가 다 찾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것도 2년, 3년께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았고 굉장히 신선하고 핫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평택고등학교 2025회 대입 경고를 보면 평택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설명하게 내신하고 수능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신만 준비하는 학교하고 내신과 수능까지 준비하는 학교 중에서 남학생이라면 이제 조금 더 평고를 생각해도 된다. 예전에 평고 생각하면 특목고 관련 아이들이 평고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2년 이상 막 선행된 아이들이 한 50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두려워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수능 준비를 내신 준비와 같이 해주고 심지어 내신의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한 등급 낮아요. 아이들은 그 수능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기 보세요. 대입 괜찮은 대학을 간 친구들의 인원을 제가 다 세봤더니 223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복 합격자하고 정시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절반 뚝 잘라서 했더니 1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시하는 여기 뭐 의대, 한의대, 수의대는 모두 다 정시죠. 그다음 서울대도 4명이 정시죠. 아주 탑 있는 애들, 1등급의 아주 핵심적인 애들만 정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신에 전교에서 80등 아이들은 어떻게 가느냐? 다 수시로 간다. 이게 놀라운 결과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고는 정시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평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평고는 80%, 뭐 80등이지만 다른 학교는요, 그냥 90%, 95%가 다 수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 여기서 보이지 않는 숫자는 뭐냐면 그럼 이 친구들이 모두 다 교과로 갔을까요? 종합 전형, 생기부 종합 전형으로 갔을까요? 혹시 이 입시에 대해서 조금 나는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럼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좀 켜보세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요. 제가 상담할 때랑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연구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매번 저의 설명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수준급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빨리 그냥 지나갈까요? 네. 교과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을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거 참고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만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6개의 원서를 쓸 때 다 쓰지 않고 교과는 2개의 가장 아래 받쳐놓고 높은 학교를 갈 거는 4개 정도는 종합 생기부 전형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논술을 쓰면은 좀 더 개수가 달라지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내신이 평고 애들은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지만 자기가 공부한 만큼 내신이 높게 나오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봐보세요. 연세대 12명 갔어요. 고려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경희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홍대라든지 건국대는요. 특목고 애들이 많이 가요. 그것은 특목고 아이들이 내신 점수가 낮지만 생기부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각 대학들을 알아요. 교과과정 편제표만 봐도 아이들의 생기부만 봐도 여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생기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충실한 학교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온 학교다. 이걸 알고 그것을 판정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종합생기부 전형으로도 수시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을 좀 뒤지는 생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신한고도 23년 결과였는데요. 평고를 쫓아서 신한고도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어요. 2022년에 보면 제가 137명인데 중복이기 때문에 반으로 쭉 잘라서 67등 정도 되면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벌써 75등에서 거의 10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더 좋은 학교로 점점점 신한이 사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립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님께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했겠죠.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능동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서울대라든지 의예과라든지 한의예과라든지 약대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예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왼쪽 오른쪽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고대 8명, 연세대 10명. 굉장히 신한고도 입시 결과가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평택에 있는 일부 중등 전문 학원에서 그런 얘기 작년 재작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잘못된 입시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평택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뭐 인서울을 보내는 일이 매우 낮고 30명도 안 된다. 그런데 아까 평고 입시 봐보세요. 30명이 뭐예요? 50명 이상 가잖아요. 신한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고나 신한고가 좋은 대학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평택 내 아이들이 특목고를 기필코 가야 돼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으로도 계속 네 특목고 가라, 네 특목고 가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80점 맞는데 20점, 30점도 안 맞아요. 선행과 심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중학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선행을 나가니까 뭐가 중요한지 고등학교 때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는요. 우수한 성적의 고등학생이 이 학원에 많이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시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광고도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게 서울대가 벌써 3명이에요. 의체가 4명이에요. 그 전에 2020년도 봐보세요. 했지만 여기서도 좀 괜찮은 결과가 나왔지만 2024년도에 오면 뭐 한양대, 경희대 9명, 뭐 서강대, 성균관대 굉장히 훨씬 더 몇 년 전보다 좋아진. 그건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저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뭐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헛소리를 해요. 막 이게 너무 어려워졌고 우리 애들은 너무 힘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꼭 특목고를 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뭘 불안감을 조성해요. 학원이 마치 불안감을 조성해서 학부형들과 그 학생들을 흔들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 계고에서도 그리고 일반 계고에서 기본으로 하는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하는 게 우리나라 교과 과정의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광여자 고등학교도요. 한 3, 4년 내에 하나도 그 입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여자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의대, 약대, 수의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렇게 보냈잖아요. 한광여자 고등학교는요. 제가 이제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매년 이 학교는 굉장히 여기도 사립이잖아요. 생기부를 잘 써준다.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서 각 과목마다 500자 이상을 써준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잘하는 이 친구를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그 말을 좀 하기가 힘든 게 한강고등학교 교과과정 편집회에 보면은 문과계 학생들은 2학년 때 수학이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3학년 때 문과계 아이들이 수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난제예요. 수능 거의 수학을 빼고 아이들이 그 수능 최저를 맞춘다든지 하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도 수능을 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강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문학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2학년 1학기가 추구정창해요. 그런데 여자애들이 굉장히 좀 취약한 게 독서 부분이 있거든요. 비문학 부분. 수능에서 그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 국어를 연습하기엔 좀 힘든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들어서는 대부분의 모든 고3들의 교재가 수능 특강이거든요. 그런데 한강여고 한강고등학교는요. 교과서 독서 교재를 가지고 해요. 그 부분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나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으로 이 한강 여자 고등학교는 한강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조금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평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평여고는 가나다라 수준으로 했는데 최근 3년간이에요. 이게 다른 학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한 개년이 아니라 3개년을 같이 모아놨다는 거. 아무래도 조금 하지만 그래도 뭐 경희대라든지 교대라든지 여자 고등학교 때문에 교대를 많이 보냈죠. 춘천교대라든지 한국교원대라든지 또 특성이 뭐냐면 이화여대 11명을 보냈어요. 여자 고등학교 때문에. 그래서 평택 여자 고등학교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진로나 이것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입시 정책으로 인해서 입시율은 더 좋아지고 있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고등학교는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게 비전고는 저희하고 가장 가까운 학교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어떤 선생님은 고2인데 수학의 1등급에 한 5명, 6명을 1학년 때부터 계속 저희가 길러내는 선생님도 계세요. 뭐 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4명 1등급이라든지 국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전고에서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학생들의 이제 문제를 많이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전고가 이렇게 수시 결과를 분석적으로 낸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최초로 냈고 이걸 동영상으로 저기 홈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면 저희 선생님들이 다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젊은 선생님들께서 이걸 다 분석을 해놨는데 자, 부정적인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 질문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평택의 아이들은 교과로 가는 아이들이 많나요? 했는데 비정보 얘기죠. 비정보라든지 평여고 얘기예요. 생기부에 대한 결정력이 반증으로 평거보다 더 결정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과로 44%가 갔고 종합으로 31%가 갔는데 아무래도 더 높은 내 점수보다 좀 더 높은 학교를 가려면 종합으로 가는 신안고, 평고 이 정도는 종합으로 가는 데가 많죠. 한여고나 한광고도 종합으로 더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비전고는 그게 좀 뒤집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실기로 간 친구들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수시는 한 63% 정도가 간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결과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갔어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여기는 지원했던 수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합격했던 건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대를 포함해서 홍대 미대에 계속적으로 합격하는 그 비전고가 많은데요. 비전고의 수석 교사님께서 미술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굉장히 면접이나 이런 걸 잘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비전고가 분석을 아주 잘했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면에 탁 짜서 분석을 했다는 건 여기서부터 비전고는 시작하겠다는 각오도 되거든요. 보시면 최저라고 하는 것들을 충족했는데 불합격했다는 게 41.5%예요. 충족했는데 불합격했다. 그다음 미충족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생기부나 교과 점수가 좋았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아이들이에요. 4분의 1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비전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는 사실은 비전고 옛날에 메르스 걸릴 때도 있었고 막 그랬죠. 그러면 비전고에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는 시험보다 나와요. 혹은 자요. 이렇게 공부를 평상시에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가요. 내신은 높지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활발한 친구들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수능까지는 준비를 안 하려고 거기까지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를 충족을 했어요. 근데 41.57%가 불합격을 했다 하는 것은 생기부상의 문제라든지 내신 점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비전고에서 짚어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바를 조금 지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요. 예전에 비전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혁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많아졌죠. 뭐 연세대를 고루 있잖아요. 이것들은 좀 더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바뀌었고 또 선생님들도 좀 신진 선생님들 들어오면서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뭐 평여고 정도보다는 조금 낫다 이 수준으로 봐야 되고요. 안법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능형으로 많이 간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는요. 조금 전에 했던 비전고, 평여고 가지만 학원에서 수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런 송탄 지역 학생들 수업까지 해주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은혜고등학교 보세요. 공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유니스트, 그 다음에 의예과도 갔어요. 한의외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고가격이기 때문에 한 명하고는 두 명이 이것을 다 차지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단국대라든지 이런 요 위에 부분은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여고가 훨씬 더 내신이 높은 아이들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고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립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써주는데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여러분들 태강고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렇게 현수막도 걸었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글씨 잘 보이나요? 서울대, 연세대 5명이나 보냈어요. 고려대 4명, 뭐 카이스트, 뭐 지스트, 디지스트 뭐 이렇게 보냈어요. 보세요. 보면 비전고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능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기부 작성에 도와주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건 왜 가져왔어?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은혜고라든지 뭐 태강고라든지 우리가 송탄으로 보내야 된다.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지역에서 가려면요 1시간이 걸려요. 그 1시간을 길에다 버리면서 그 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친구가 아주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전고래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이걸 분석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재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께서 학부형회 활동도 하시고 운영회도 하시면서 요구하시고 우리 이렇게 보내자 이거 할 수 있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전고가 그랬던 건 제가 봤을 때는 학부형님들께서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냥 대학교는 학교가 보내주는 거지 나는 몰라.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평택내 고등학교 이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또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평고 같은 경우에는 3대 7이에요. 앞에가 문과 계열이고 뒤에가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할 때 중요하겠죠.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신한교 같은 거 5대 5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가기 좋겠다. 그래서 평고 예전에는 기숙사가 70명이었는데요.
지금은 40명. 공부할 학생들만 기숙사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땐 평고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좀 더 입시에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만 학원을 가라 하고 내보내 준 거 아니라 평일에도 좀 학원을 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우수한 성적을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군데군데 선생님에 따라 다르고 있고요. 신안고 같은 경우는 1학사, 베리타스하고 2학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면 가서 1등급 충분히 딸 수 있다. 비전고 같은 경우는 6대5로서 여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 문과계 진로 선택을 하는 BLS가 있고요. 지금 제가 비전고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태연구라든지 소집단 공동연구를 한 4년 전에 실시했는데 좀 무르익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생기부에 기록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활동을 하기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한강여고 같은 경우에는 여학교이기 때문에 문과계가 월등히 많죠. 11개 반이 가장 인원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학사가 이제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요새는요, 기숙사에 있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1등급을 다 노리면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한강고는 4대6, 평여고는 6대2, 효명고는 5대5, 효명고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태강고가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수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송탄고가 있는데 송탄고가 내년 3월에 사실은 올 9월에 이전 계획이었는데 아이들 학기 중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고덕 3으로 가요. 고덕 그 신도시 안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반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송탄군 입시율이 좋지 않은 학교인데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이걸 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우리 시험지 분석은 45분이 걸렸는데 오늘 다른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어떻게 공부실이 멘탈 관리라든지 효율적인 공부법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만 보여드리고 제가 끊겠습니다.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한여고 1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간기말 모두 문학과 문법만으로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독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학년 과정에서는 작년처럼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학기 시험에서는 부교재를 따로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와 3월, 6월 모의고사 문학지문 및 문법에서만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학 개념은 3학년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개념 파트를 프린트로 제공해 줍니다. 중간 기말 모두 문학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법을 외부 지문과 엮어 선택지를 판단해야 하는 유형과 작품에 대한 내용 및 표현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유형들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법은 문법 개념을 예시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었는데 사실상 중세국어를 제외한 전 범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을 가진 한여고에서 고득점 및 1, 2등급을 막기 위해서는 문학과 문법에 대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학 개념어를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선행 과정에서 반드시 암기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문학작품에 대한 갈래상 특징, 표현법 등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단순한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작품 분석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은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모의고사 연습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 범위 작품과 비슷한 주제, 소재, 표현법이 쓰인 작품을 엮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법은 타 학교보다 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문법 개념 선행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도 보기를 바탕으로 예시에 적용해서 푸는 연습, 즉 모의고사 문제 유형도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광여고 내신 기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수학 강사 최지훈이고요.
일단은 여고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고가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닌데 다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없기 때문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거든요. 이번 기말고사를 바탕으로 보시면은 1컷이 83인데 2컷이 79로 예상되고 있어요. 아마 실제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1컷이 83인데 2컷이 79라는 거는 1컷이 11명 정도, 12명 정도니까 2컷이 30명이니까 그 20명 사이에 4명이 있다는 거니까 사실 여고 수학 시험이 어렵지 않지만 여고에서 수학 시험을 본다는 게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한광여고 출제 경향은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익힘책에서 출제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책들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형태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고난도 문제가 교과서 변형에서 나오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 교과서 변형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는지 그와 관련돼서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단순히 교과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와 기출 문제를 동시에 풀어줘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신 특징 자체가 15번까지는 무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등식에서의 계산이 문제가 많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낯설고 모의고사 느낌이 나도록 출제가 돼서 그래서 더더욱 이제 뭐냐면은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득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학 교과서하고 익힘책 부교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양을 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푼다고 해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틀리면 정확하게 오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학원 자체가 그 피드백실 시스템이 있어서 모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오답을 하고 그에 관련돼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저희 학원에서 어릴 때부터 다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광여고에서 1학기 수학을 1등을 했거든요. 그 학생도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냐면은 1등급에서도 더 잘하려고 하고 나중에 최저를 맞추려고 하면은 모의고사 기출이 언제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부를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한여고 1학년 영어 시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여전히 비중이 낮고 부교재와 모의고사에서 약 20문제 정도로 비중이 높게 출제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20지문 정도 되는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형 중에서는 주제 제목 문제들이 7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은 보통 2-3개가 무조건 나오는데 이번 기말에는 특이하게 한 문제만 나왔고 외부 발표 논문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주로 제목 문제에서 선택지의 헷갈림을 유도하게 출제하였습니다. 선택지 단어가 물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여고 특성상 핵심 소재를 살짝 변형해서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논술형은 중간에 비해 기말고사 때는 난이도가 올라가서 학생들의 점수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지문의 요약문을 따로 만들어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그대로 쓰거나 변형해서 쓰는 경우 또는 배열하는 문제였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약문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도 많이 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주제 관련 문제를 위해서 먼저 키워드, 핵심 소재를 잡고
주제를 영어와 한글 문장으로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여고 수업에서는 무조건 이 주제문을 자체 제작하여 수업을 해주고 있고 주제 관련 문제를 많이 풀리면서 고득점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글의 주제 빈칸 문제는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반드시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서 관련성이 높은 답을 선택지에서 찾을 수 있게 연습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윤유경 학원은 그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클리닉실에서 수업 관련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제 문제를 7개 정도나 내기 때문에 선택지 단어가 어려워지는 걸 고려했을 때 비내신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기출단어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학원에서는 비내신 기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단어 시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급을 위해선 무조건 이 외부 지문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내신 자료가 아닌 고2, 고3 기출 자료로 평상시 학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전고 국어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전고 국어시험은요, 내신형 암기 문제보다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 유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현대시 시험 범위가 윤동주 자아상이었는데요. 시험 지문에는 자아상과 외부 작품인 이상의 날개가 한 개 나왔습니다. 자아상과 날개에 대해서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1번, 2번 문제였고요. 3번 문항은 외부 지문인 날개 분석을 위한 보기가 주어졌고 날개에 대해서 단독으로 묻는 문제였습니다. 현대시와 그리고 고전시가 문항 문제 12문제가 모두 이런 식으로 세팅되었어요. 시험 범위 내 소설 역시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배우지 않는 부분을 출제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알고 있니? 문학 경험치, 해석하는 능력이 있니?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지 분석을 하면서 평택 내에서 좀 고등학교 문제를 내신 문제를 수능형과 함께 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제가 한여고 수학이나 뭐 국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왔다. 그다음에 수능형이 많이 나왔다. 뭐 서술형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제의 질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중3 아이들도 이제는 고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그 이유가 뭐냐면 물내신이다. 지금 중학교 아이들은. 그래서 중등 내신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말 심화하고 선행이 대학을 결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겠어요. 자, 중등 내신이 물내신 이유는요. 대부분 ABC로 합니다. A가 30%예요. 그러면 300명에 100등 안에만 들어도 나는 A. 공부를 굉장히 잘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저기 대부분 여기에서 한 학생들 중에 20%나 30%는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 안 가고 다른 안성이라든지 송탄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작년에 비전고의 내신이 컷이 176이었어요. 170 이하들은 좀 고등학교를 가기 힘들 거예요, 평택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없다. 그래서 내신 198 이상이 어느 학교에서는 100명 이상이다. 근데 나는 100등인데 공부를 최고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95점 아이들이 학교에 100명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요, 내신이요, 평균이 40점, 50점이에요. 내가 95점이 평균이 40점, 50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뭐가 다르냐 하면, 중학교 때 공부가 올백을 뭐 10번을 맞아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즉, 선행과 심화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미 중3 때 평여중 2학년 시험도 그렇고 한강여중 3학년 시험도 그렇고요. 신안중은 항상 그래요. 고등 선행을 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험으로 슬슬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중학교 때는 수행이 60%나 되잖아요. 근데 지필평가의 변별력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뭐 그 지금 평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가 내 애가 90점 평균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내가 70점만 맞아도 엄청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자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애가 뭐 190이 안 돼. 아니면 내 애가 뭐 199야. 이렇게 해서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고등학교 단 성실성만 좀 도움이 이 아이가 성실함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99.9인데도 심화와 선행을 안 한 친구가 있고 내가 189인데 심화하고 선행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가면요. 심화와 선행을 하는 아이들이 100%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중학교식으로 암기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한 친구들이야말로 시험에 대해선 결정력이라든지 되게 조밀해져요. 자, 그래서 수능식 고등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등 교과 과정을 고등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도 왜 애들이 중등에 이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등 선생님들이 시험을 낼 때 아무래도 수능식으로 광범위하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나 심화가 안 된 친구,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왜 나왔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요. 10분의 1이 중학교 시험이라면 10배가 시험 범위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미리 공부를 그러니까는 뭐 음식도 먹어본 친구가 먹다고 하듯이 고기도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담을 수 있지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 그때 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5등급, 6등급 이하로 떨어져서 평택 때도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어디 유튜브 보니까 뭐 의대 가고 싶은 아이가 중학교 때는 평균 95점 이상이었는데 중학교하고 비슷하게 공부를 했더니 평균이 50점, 40점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부터 공부 습관이나 연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내신 컷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래서 이 내신 컷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지만 의미 없다. 그래도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건 뭐냐면 되게 이제 희한한 현상이 생겼어요. 보세요. 그 고등학교가 가장 대학을 많이 잘 보내는 고등학교가 평택고하고 신안고인데 내신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평고는 미달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비전고는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학교가 좋은 대학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 고등학교가 상위권이 여기 30%는 굉장히 센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입시율이 좋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그러면 거의 100 제가 이제 저희 평택 관내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17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가기 어렵고 내가 그래도 꼭 가야 된다면 평고를 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은 내신 컷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160점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고나 태광고는 입시율이 좋잖아요. 뭐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내신은요. 저번에도 제가 계속 설명회를 하지만 내 안의 신이다. 내신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심지어 수능 때도 지금은 수능 시험에도 10%나 이렇게 내신 점수가 포함돼서 내신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선행과 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고 선행을 한다고 할 수 없겠죠. 겨울방학 때 시작해도 조금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정도 내신이 된다. 180 정도가 된다면 무조건 달려야 돼요. 이번에 여름방학 때부터 모든 아이들 내신을 시작했더니 아니 선행을 시작을 했더니 그중에서 자기가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학생이 생겼어요. 이 친구는 물론 그게 버겁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학원이 그렇게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선행을 해주는 학원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좀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기부가 대학의 수준을 결정해요. 생기부가 옛날에는 제가 이거 그려놨을 때 한 10개 정도의 항목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게 굉장히 그래서 종합 전형이다.
근데 지금은요, 다른 게 다 사라졌어요. 뭐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것도 창체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점수에 18점밖에 학기당 3점밖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기부의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교과 성적에서 진로 융합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간다. 종합 생기부 전형에서 생기부만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탕은 성적이 돼야 돼요. 성적이 안 되면 굉장히 높은 벽은 넘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독서라든지 수상 활동이 이제는 대학 가는데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학생들이 이제 독서 안 해도 돼, 상 안 타도 돼. 그렇지 않아요. 독서를 한 학생은 자기가 교과 관련해서 하면 학교에 내면 선생님께서 세부 특기 사항에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상식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면접 때 훨씬 더 외우지 않고서도 자기가 똑똑해지고 자기 전공을 탐색한 증명을 할 수 있다. 수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 뭐 국어 선생님이라든지 토론대에서 뭘 했다 하면 이 친구의 세부 특기 사항은 선생님이 훨씬 더 거기에 강조를 하겠죠. 이 친구는 매우 어떤 거 활동을 했는데 특이할 만한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활동이나 수상 활동이 우리가 대학 하는 데는 보지 않지만은 반드시 세부 특기 사항에, 특히 특목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도 많이 할 수 없어요. 실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독서로 채우는 거예요. 보고서로 채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활동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이 상위권 대학을 결정한다. 수능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고 수능이 다소 안 되더라도 남아는 수능 꼭 해야 인서울을 갈 수가 있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 학생부 종합을 잘 써준 학교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요구하면 됩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논술이나 면접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5등급제에서 그러면 대입에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디냐? 다시 한번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내신 문제의 질이 중요하다. 단순 암기에서 교과서에만 나와서 시험을 보는 학교는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없겠죠. 최저를 준비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질이 굉장히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학 보내는 것에 혼신을 쏟는 학교, 생기부 종합, 생기부를 잘 챙겨준 학교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도 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까 저기 고등학교별 문제 같은 게 보면요. 평고의 문제가 굉장히 질이 좋아요. 신한고도 많이 좋은데 평고하고 신한고가 좀 다른 게 뭐냐면 평고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그 벽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한고는 고정이에요. 1등급들은 저희 학원에 1등급들이 많은데요. 뒤집어기 좀 힘든 게 뭐냐면 미리 선행과 심화를 한 학생들만이 그 등급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 그만큼 문제가 어렵게 되는데 1학년 때 이미 고3 수준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하고 수능을 많이 지원하는 학교. 그다음 교과 과정에서 뭐 진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능을 지원하는 학교, 마인드를 지원하는 학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대학 보는 그 목숨을 거는 학교, 이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진로 탐색이라든지 생기부에 대해서 심화, 탐구, 후송 활동 이것들을 해야 생기부에 적어주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어? 이건 안 써주는데 아니라 너무 잘한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이거 다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좀 성의 있는 것을 보이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좀 유리하다. 동아리라든지 개인별 세특이라든지 진로 선택이라든지 이랬을 때 저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뭐 평고라든지 신한고에 대해서 좋은 선택을 했지만 비전고하고 평여고도 점점 입시가 좋아지기 때문에 분명 선생님들께서 어머님들이 참여를 하고 요구를 한다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불리한 고등학교 수능 관심 없다, 프로그램이 없다, 생기부를 챙기지 않는다, 내신과 수능 문제 거리가 없다. 요거 제외하면 요런 것들이 다시 유리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로 넘어갑시다. 방향을 알고 공부에 가속도 붙는다. 지금 내가 어디 고등학교를 갈지 몰라, 어디 대학교를 갈지 몰라, 뭘 전공을 할지 몰라.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만 하라고 이 친구들이 공부에 집중도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같은 시간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적어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방향,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 적성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줘야 돼요. 안 되면 컨설팅을 조금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를 갓 지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나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지금 이 시기에 심리적 갈등을 가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자아 성찰을 하면요, 성장을 해요. 그리고 좀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폐해져요. 근데요, 막상요, 공부를 하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고민하지 말고 공부를 실제로 하면 굉장히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밤새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요, 죄책감이 생겨요.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죠. 그래서 하루에 계획을 짜고 내가 이것부터 한다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서핑을 하는 찾는 걸 하면 자존감이나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멘탈 관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고 나면요, 몸이 피곤하기보다는 개운하고 뿌듯해요. 오늘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양으로 승부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때 4등급 이하 아니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3등급 이하들은요, 지금도 어머님들께서 혹시 아이들 공부하라고 인강 끊어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인강을 터놓고 들으면 어머님 문을 살짝 열어보시고 우리 애가 드디어 공부한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인강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강 강사분이 주인공인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공부하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공부한 거, 학원에서 공부한 거, 인강에서 공부한 걸 내가 스스로 내가 정리하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넣고 내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순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인강은 조금 오히려 순공 시간을 줄어들게 한다. 이거 자기 걸 머리에 들어가 있는 시간보다 구경하는 시간은 많이 늘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비율에 따라서 절대로 순공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인강 자체를 듣지 않는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년도 달라진 중학교 시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단순 암기로 안 돼. 평류중, 뭐 비전중도 이미 문법 중요한 문제 나오고요. 용의중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영어 같은 경우에 어법 문제 나오고, 한강중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해야지, 심화를 해야지 문제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시험이 이미 나오고 있고, 한강용중도 그래요. 신한중은 이미 어렵게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즉 중학교 3학년 성적만 보더라도 심화나 선행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 용의중 같은 경우에는 국어도요, 프린트나 외부 지문을, 이런 중학교의 노력들을 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여러분들 평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 중학교 때부터 이미 이 아이들이 선행과 심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학원의 대입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빨리 넘어갈게요. 대부분 이제 수시나 정시 비율 같은 경우 보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 대학이 아니라 지방대 어디를 처음부터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10개 대학의 입시 결과를 보면요, 자, 수시보다는 정시
비율하고 봐보세요. 수시가 65%, 66%를 육박하죠. 그 중에서도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가 됩니다. 수시 비중이 모집하는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도 좋지만 종합과 함께 준비하는 게 좋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 2023년도, 2024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뭐 서울대 이제 더 보는 게 수의대나 고려대, 의대, 연세대, 수의대 이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거나 컨설팅을 받았던 아이들의 기록입니다. 이런 그 결과들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은 대학의 입시율이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의학 계열의 간호학이라든지 이쪽도 좋고 그다음에 사대 이런 교대 이쪽도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 학원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서울, 경기, 그다음에 서울 주조대 15%를 빼면 거의 85% 이렇게 보냈고 특히 종합 비율이 72%나 됐다. 종합으로 훨씬 더 잘 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부 방향을 알면 가속도가 붙는다 했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자기가 탐색해서 관심 있던 것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쉽지 않았다 그러면 진로 컨설팅을 하면 됩니다. 어떤 아이 최근에 한 3주 전에 제가 일회 컨설팅을 했는데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에도 아이들 이렇게 검사를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와서 선생님 저는 컨설팅을 했는데 제가 관심 없는 항공 우주를 하래요. 저한테 농업 전문가를 하면 막 웃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자기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꿈을 찾아주는 일을 하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90대였는데 그 성격이 사회형이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성격이에요. 굉장히 인성적으로 훌륭한 친구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적성 결과에서는 신체 운동 능력이란 수리 넓이 공간 직역력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운동이라든지 IT라든지 의료라든지 공학 전문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또 이 친구의 직업 가치관 굉장히 중요해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이 친구는 즐거워야 돼요. 돈보다 일단은 즐거움. 그 다음에 보수. 그 다음에 막 주말까지 일하는 것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아이는 의미지향형이고 안정지향형이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기여를 했을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껴요. 그 다음에 막 그 돈이 어느 날은 몇 천만 원씩 나왔다가 어느 날은 돈이 몇 달 안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조사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한 게 뭐냐면 결과가 나와요. 이 아이는 그전에부터 팀닥터를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닥터와 간호사, 남자 간호사들도 요새 인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는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노인 요양병원에 굉장히 럭셔리한 부분의 사업 전망도 있거든요. 근데 간호사 몇 년을 하면 그것을 지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스포츠 트레이너라든지 체육 교사도 이 친구 굉장히 친절하고 남들과 화합하고 소통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직업을 했던 아이들이 이 친구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방향은 평고라든지 한강고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정했을 때 다 신안고, 평고, 한강고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까지 선행이나 심화 정도를 보고 11월 14일 정도까지 원서를 쓰니까 그때 다시 재조준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까지 저희가 목표를 정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가천대 물리치료학과를 제일 가고 싶어 했는데 꿈은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꿈이 아니지요. 더 높은 것도 하자 해서 경희대라든지 연세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경희대 스포츠 국민대 이걸 보시고 부모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도
이 부분을 자기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이라든지 융합 선택 과목을 설정하기 쉽겠잖아요. 그 학교를 찾아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 목표도 정했어요. 1학기 때 이 아이가 평균 90점대를 맞는데 5점 정도 올려서 하자. 그 다음에 선행은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공부 계획표를 저희 학원에서 저희 선생님과 짜요. 그리고 누적 테스트를 우리 본인이 원하는 친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원하고 억지로 너 해야 돼 하고 저희가 강제로 시키잖아요. 자기가 꿈을 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가 벌써부터서 독서실에 가서 자기가 월권을 끊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 컨설팅을 하지 않으렴 하고 제가 굉장히 선의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별 목표량을 정하고 독서, 제가 공부에 집중을 안 될 때에는 억지로 공부를 하지 말고 차라리 독서를 하자라고 제가 독서도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특성도 선생님께 각 국어 영어 선생님께 그리고 이 결과를 다 알렸어요. 그럼 이미 이 선생님들은 이 얘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렇게 심화를 해서 이 아이의 이것을 좀 높여야겠다라고 새로운 눈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는 다른 친구 건데요. 이렇게 공부 계획표를 짜서 이때 다 분량별로 적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공가위로 표시하기로 해도 퍼센트로 표시하기로 해서 부모님이 매주 사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등급 고등학교 가면 2등급을 할 거야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들은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냐 내신 198인 친구예요.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니 물어보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숙제를 1시간 여기까지 끝.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 스마트폰을 하고 유튜브를 합니다. 이런 친구하고 이렇게 계획표를 짜놓고 나는 요때 하고 이게 비어있는 시간은 제가 노는 날도 마련해야지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 그때 내가 이 시간은 자기가 노는 것도 계획적으로 놀면은요. 일단은 부모님하고 갈등 관계가 사라져요. 엄마 나 목요일에 이때 노는 날이야. 그러면 부모님이 의심스러운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요.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내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데 아이들은요. 내가 막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너 공부 안 하냐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져요. 자기 주도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가 굉장히 이 양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서울대학을 간 친구가 화학생명 이충고를 다녔었어요. 컨설팅을 했던 건데 진로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이걸 설정을 하면 굉장히 좋고 중간에 바뀌더라도 화학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으로 우리 컨설팅 선생님이 나노기술 과학자는 직업으로 점점점 가져왔고 촉매의 독성이라든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준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친구들은 자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이 학교가 하고 연세대학교 의학과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마이크로 바로 바이옴이라든지 중화항생체라든지 노벨상까지 제가 뒤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대 의대를 갈 수 있었어요. 우리 탐정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교과하고 연계를 해주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기부 활동을 하죠? 우리는 교과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사고의 확장이나 이런 건데 이 컨설팅 선생님이 같이 해주죠. 이런 것들이 지적 호기심으로써 탐구 보고서를 하게 되고 심층 독서를 하게 되고 자율동 활동과도 같이 연계가 돼서 지난 설명회 때 제가 했던 거예요. 여기 생기부를 보면 혹시 제가 막 일방적으로 계속 했는데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친구 김혜민 우리 비전중 친구 정말 예쁘게 본 친구 혹시 마이크 켤 수 있어요? 마이크 왼쪽 하단에 빨간색을 누르면 초록색으로 변한 마이크 켤 수 있어요. 한번 켜볼까요? 네, 혹시 여기 생기부하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한계와 극복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인 질문하면서 탐색하듯 지적 영향 강하게 노력하였다.
이 생기부하고 여기는 그 구체적인 게 없어요. 뛰어남, 호기심이 많은, 탐구함은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수하고 탁월하다. 자, 이 두 생기부에서 첫 번째 생기부가 대학에서 훌륭하게 그 평가할까요? 두 번째 생기부를 대학에서 훌륭하게 평가할까요? 혜민 학생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으로 표시해도 돼요.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이요. 혜민이 똑똑하다. 맞아요. 우리 혜민이는 나중에 공부 되게 잘할 수 있겠다. 맞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우수하고 탁월하다, 막 뛰어나다 이 말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선생님들이 학생 예쁘게 보면 이런 말 막 써줘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하면 대학에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 생기부 전형으로 갔던 친구, 그 대학에 맞춰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학생은 컨설팅을 했는데 도대체 그 컨설팅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했다는데 1년에 뭐 몇백만 원 들었고 6년에 뭐 한 3천만 원 들었는데 그 생기부를 받은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생기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다 읽지 않아요. 중요한 키워드가 딱딱딱 있는지 그만 보고 그 다음에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이것만 다시 보기 때문에 근데 키워드가 하나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는 제가 그것도 무료로 해줬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논술을 쓰고 종합을 2개 이상 쓰지 말아라. 경쟁력이 없다.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보고서를 쓰면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 아이가 좀 더 지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다. 고려대 고교육과를 합격했던 친구들은요. 막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고민하지 않아라. 자기는 최근 트렌드를 알 수 있었고 뭐 자기 단점을 알므로써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1, 2학년 때 이미 이것을 한 친구들은 채워나갈 수 있어요. 3학년 때만 컨설팅을 해야 된다. 이미 다 컨설팅이 마련해 버렸어요. 바꿀 수 없어요. 생기부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 정치 애교 뭐 경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같이 하죠.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할 때는 목소리 시선 처리까지 같이 뭐 선생님 막 전화까지 해주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크릿 같은 게 보면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일회 컨설팅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대치동에 10분의 1, 5분의 1 가격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해줘요. 이것만 하겠다는 친구는 저희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탐정,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도 이것을 개인적 맞춤으로 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선정하고 탐구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표라든지 누적 테스트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 수업이라든지 맞춤형 독서도 하고 진로 연계하고 진로 융합 탐구 과정, 세부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해준다. 그래서 6개월에 10회 정도 그러면 뭐 1년에 20회 정도 만나서 이렇게 컨설팅 프로그램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프로그램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는 수능 평택에서 거의 수능에 대해서 굉장한 프로그램을 가진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번째인데요. 고3 아이들은 3주나 2주 간격으로 수능과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게 하고 아이들이 그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하게 하는데요. 수능 현장 훈련을 실시합니다. 몰입 프로그램이라 하는 건 첫째, 수능과 같은 시간에 시험 훈련에서 생체 느림이라든지 뇌 활성화를 하게 해요. 거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요, 저희가 방학 동안에 실시해요. 내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수학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최대한 수능 당일에 환경,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요. 적응력과 순발력을 기릅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급 누적 그래프를 통해서 오답 정리를 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될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게 함께 해줘요.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이 실험을 했더니 수능 몰입반에 들어온 친구들
또 있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만 줘서 집에서 풀어볼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비교를 했어요. 비교 대조군으로서 수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나는지 봤더니요. 내내 1등급이 나오는 친구인데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 시험지만 가져갔던 친구가요. 수능날이요. 4등급 나왔어요. 이 친구 대학 못 갔어요. 왜 지속적으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 찍신이라고 한다든지 아주 직관이라고 하는 발달됐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때 그게 강림한 친구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1등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되는데 매번 2, 3주 간격으로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수능 때에도 찍신이 안 왔을 때에도 내가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월등히 높았어요. 현재 그것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효과가 너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수능 봤던 아이들이 100점 맞은 아이들이 수학에서는 612명이었어요. 그런데 국어에서는 60명이었어요. 놀랍죠. 우리가 수학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어가 힘들다. 국어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간에 독해력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이것들을 잘 해놓은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잘 할 수 있는데 이 현장을 훈련을 한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들은 잘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논술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논술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 계세요. 이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논술에 있어서 아이들이 몇 개월만 하고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수능 공부를 하거나 고난도를 하기 위해서는 중등과 다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의 특징은 철저한 원리 개념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준이 다른다든지 요새 그 동네에서 1대1 과외라고 해서 막 진도가 다 다른 아이들을 4명만 넣어놓고 30분씩 봐주는 학원이 있어요. 이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제대로 해줄 수 없어요. 수준이나 진도가 비슷한 학생이 그 반에 들어와서 선생님 판서를 하면서 개념을 해주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럼 그 아이가 굉장히 개념이 충실한 학생이 되고요. 그리고 인강을 듣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개념이 잘못됐으면 클리닉실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다시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개념을 수정하라고 해줘요.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게 예를 들면 굉장히 관리 매뉴얼이 있어서요. 아이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출결 관리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개개인별로 서술형이라든지 단어 누적 테스트를 어느 정도 했는지 단계로 했는지 다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각 선생님 수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윤유경 국어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 나비 효과라든지 대치동에서 유명했던 선생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제가 먼저 실시한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본문을 분석하는 걸 공식처럼 만들어놔서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멘탈이 나갔을 때도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국어학원에 오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교육을 시키고요. 그 선생님들이 내신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특히 국어를 다니는 학생들의 실력이 굉장히 월등히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 하시더라도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언어 문법 같은 경우에 3개월, 2개월 만에 다 끝내. 그 다음에 독서에, 그 다음에 문학에 이런 학원은 여러분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몇 개월 전에 했던 걸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할 때 같이 시켜요. 시간을 분할해서 30분씩. 그리고 계속 어떤 모의고사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나중에 숙제로 그 부분들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굉장히 향상하게 만든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5마리 말을 하나하나 출발시켜서 나머지 한꺼번에 가게 하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학생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7주 수능 프로그램으로서 수능의 결정력을 준다.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어휘, 독해, 그 다음에 어법, 모의고사 이걸 같이 중학교 때 해놔요.
겨울방학 때 굉장히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요.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활용을 전문 강사가 이 부분을 클리닉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어휘는 주 1회 혹시 누적 테스트를 해서 영어 프로그램이 요새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요. 수능,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심화라든지 최고 난도, 그다음 특문고 문제, 내신의 모든 기출 문제를 먼저 풀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된 교재를 미리 겨울방학 때 먼저 사용을 해서 내신에 퍼펙트한 내신 준비를 할 수 있다 봅니다. 저희 학원에서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한테 들어온 친구들의 티핑 포인트를 해서 심화를 한다든지 여름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한다든지 해서 거의 고등 1, 2학년들 아이들도 모의고사 수업을 해서 특히 겨울방학이 꽃이다.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들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부모님들께서 막 해외여행도 가시고 주말마다 여행도 가시는데 이거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다시 공부로 돌아왔을 때요. 굉장히 해외여행 한 일주일 갔다 그러면 한 달 이상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그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공부에 돌입할 때 애가 울어요. 그래서 공부 분위기를 어느 정도 3년 정도는 좀 유지를 시켜줘서 여행을 가더라도 조금 너무 공부를 잊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너무 그 치중된 것들은 공부에 돌아오기 힘들다 하는 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회색이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평균이고 이 학생은 어휘가 굉장히 부족하는 걸로 영어가. 그 다음에 이제 빈칸줄은 감접 쓰기는 거의 평균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분석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아이 이 부분을 강화하게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독수 부분이 잘 안 돼 있구나. 이걸 보면서 매번 모의고사는 저희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 겨울방학 때 우리가 특화된 프로그램 한다. 라고 이제 거의 막판으로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한 게, 우리 아이들 멘탈 관리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데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조금 하면서 이제 거의 끝나는 분위기로 가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되게 귀한 아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지 앞으로 열심히 할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신종 아이폰이라든지 이걸 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중3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윤유경을 너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초등학교 12년차 선생님께서 이런 연구 결과로 유튜브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좋은 학군지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적어요. 아예 안 갖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그걸 벽돌폰이라고 하죠. 이 가정은요, 대부분 부모님이 스마트폰 쓰는 시간을 관리를 해요. 잘 때 가지고 있고, 혹은 쓰는 시간만 줘요. 굉장히 부유한 층에서. 그런데 못 사는 곳 학군지의 아이들은요. 시종일관 스마트폰을 보고 새벽 2시, 3시까지 스마트폰을 하고 게임 중독이 굉장히 심해 관리가 안 돼요. 이 차이예요. 부모님이 이것을 관리해 주느냐 관리를 안 해주느냐 차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막 굉장히 그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이거에 없으면 나는 거의 죽을 것 같고 집을 나갈 것 같고 폐론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착해요.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설득을 하고 목표를 준하고 조금씩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줄여주는데 단 아이들이 스스로 줄일 수는 없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앞에 놔두고 의대생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것을 좀 챙겨주시라는 거 요거 말씀. 그래서 모방비에 스마트폰이라든 게임에 노출된 아이와 관리되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있고요. 노출되지 않는 아이는 첫째로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있어요. 뭔가를 찾아보고 싶고 하고 내가 신소재, 나노, 바이오 이게 뭐지?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자기 비전에 있어서 월등한 차이가 나요. 근데 관리 안 된 친구가 특히 지금 우리 아이가 새벽 2시, 3시까지 스마트폰 한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이런 친구는요. 지적 호기심이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빈 시간에 항상 유튜브 보면서 항상 웃고 머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진로 찾자 하면 멍. 그 때문에 일단은 스마트폰에 대한 관리를 하고 함께 부모님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효율적인 공부 방법 15분 법칙이 있어요. 제가요 최근에 어떤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제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시간이 없고 피곤해. 그래서 매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그 스포츠 센터 커뮤니티 센터가 11시에 닫는데 제가 10시 50분에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를 가요. 자, 10분이라도 하자. 15분이라도 하자. 그래서 거기서 잇몸 일으키게 하고 막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나머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10분, 15분 남았던 시간을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면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이미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내일 하자. 아, 나는 이것을 옷도 갈아입고 뭐 또 하기 위해서 내가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하라. 15분만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나서 기분 좋아지고 자존감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목별 공부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외울 때요. 3시간 동안 영어 그 학원에서 시험 본다고요. 공부해갖고 가잖아요. 이 아이들 돌아서자마자 내일 모레 웨밍하우스 망각호손에 의해서 80% 잊어버려요. 그런데 영어 공부하기 전에, 수학 공부하기 전에, 국어 공부하기 전에 내가 30분씩만 단어를 외우잖아요. 켜켜이 해놓고 반복을 하잖아요. 장기 기억이 5번, 6번 쌓이면요. 원장님 나이, 저 50대 중반이에요. 이 나이 때도 기억해요. 그러면 정말 효율적이죠. 공부하고 잊어버리고가 아니라 한 5번만 반복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해도 그 시간에 좀 놀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반복을 해라. 학원에서 테스트 한다고 테스트 할 것만 생각해서 막 그때 폭풍으로 막 그것도 벼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려요. 이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끊어서 공부하라는 거. 순공 시간을 그래프를 느리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스마트폰 시간 거지인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추구장창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단 1시간도 없는 친구. 시간 거지라고 하는 거. 조금 심한 말이긴 하지만 조금 생각해 줘도 되고요. 계획표를 짜고 그거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평가를 하고 나한테 칭찬하고 일기 정도를 쓰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 상위 1% 공부 방법,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를 주구장창 지금 중등식의 공부는요. 그냥 문제를 풀어요. 특히 중등 전문 학원에서는. 그러면 아이들이 실력이 탄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부 루틴. 월요일 날은 무슨 공부, 화요일 날은 무슨 공부, 그 시간에 무슨 공부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점 쌓여져요. 오늘 다른 친구 놀고 있을 때 오늘 2시간 공부했어요. 일주일 되면 12시간이에요. 1년이 되면 몇백 시간이 늘어나면 따라잡을 수 없는 실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매일 자기가 일기를 막 A4 용지로 다 쓸 게 아니라 계획표를 쓰고 나서 한돌 주주 넌 참 멋진 아이. 오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멘탈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 웨밍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거의 오늘 했던 공부가 일주일 뒤에 80%가 사라져요. 그럼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누적 테스트를 하면 영구 기억이 된다. 그럼 고등학교 때에도 내가 기억할 수 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 사실은 뭐 일주일이나 2주일만 공부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주만 공부하는 시스템 안에 아이들이 대부분 그 훈련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10배 이상을 공부를 해야 돼요. 2주 안에 10배 이상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럼 미리 공부해 두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누적 테스트를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반복해 나가면 내가 시험 때 기타 과목을 공부해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높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도 수능에도 굉장히 좋은 것을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들었고요. 제가 각 학교별 시험지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거의 뭐 4분의 1도 못 보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9일 날 설명회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듣고 싶다, 그때도 듣고 싶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네네. 여러분들 많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제가 2차 설명회 준비하고요. 여러분들이 소감으로 문자를 주시면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초과해 주세요.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제가 더 준비해서 더 알찬 설명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치고 끝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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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